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역습 축구에 번번이 당하면서도 플랜 B를 준비할 생각이 없다고 또 한 번 못 박았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의 참패에도 자신의 전술이나 축구 철학이 아닌 토트넘 선수들의 실행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풀럼전 0대3 패배보다 더 끔찍했던 뉴캐슬전 0대4 참패,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경기 세부 기록 분석과 더불어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풀버전 해설을 통해 토트넘의 진짜 문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 2골, 후반전 2골 내주며 0대4로 확실한, 명확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이 앞섰던 지표는 볼 점유율, 의미 없는 비효율적인 점유율 뿐이었는데요. 무려 73%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0.73골로 한 골을 확실히 만들기 어려웠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슈팅 숫자 11개에서 유효 슈팅이 2개에 불과할 정도로 결정력도 좋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뉴캐슬은 27%의 볼 점유율만으로도 2.73골의 기대 득점 값을 통해 4골을 넣을 만한 경기, 즉 기대 득점 상으로는 3골 정도의 확실한 기회가 있었지만 이 정도의 수치라면 통상적으로는 4-5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8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5개였는데 기대 득점이 생각보다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효 슈팅 자체가 조금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경기 전체의 지배력도 토트넘이 가져가지 못했다.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수많은 공격 위협 속에 골이 안 들어갔다거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게 크게 지거나 토트넘이 골을 넣지 못한 게 아니라 경기 자체를 뉴캐슬이 잘했다라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시간 기대 득점 그래프를 보시면은 토트넘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 초반 한 20분, 30분 정도까지 조금 득점에 근접한 기회들이 몇 개 나왔으나 그 뒤로는 거의 없었다. 전반전 30분경에 선제골을 내준 이후부터는 거의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이 실시간 그래프에서도 드러나고요. 실시간 공격 위협도 역시 토트넘이 뉴캐슬의 선제골과 추가골을 연달아 내주기 직전에 잠깐 치솟았다가 그 뒤에는 거의 없었다. 2골을 내주고는 사실상 경기를 안 한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뉴캐슬은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이 나오는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공격 위협도와 기대 득점이 높아졌다. 즉 첫 골, 두 번째 골을 넣기 전까지는 별다른 모습이 없었던 뉴캐슬이긴 하지만 그 뒤부터는 완전히 경기를 장악했고 2골을 넣고 지키기 위한 경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2골을 넣고 나서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다섯 번째 골까지 노릴 수 있는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경기 시작과 함께 토트넘이 조금 공격을 해봤고 그러다가 뉴캐슬의 역습이 더욱 날카로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공방전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토트넘의 공격 위협도가 아주 치솟았을 때 사실 그때 티모 베르너의 결정력이 아쉬웠던 두 번의 장면, 그 장면이 조금은 골대 안으로 이어지거나 날카로운 슈팅이 돼서 상대 수비를 놀라게 하고 상대 수비를 좀 주눅들게 했다면 그리고 그게 골로 만약에 이어졌다면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도 아쉬웠고 그 기회를 놓친 와중에 이렇게 몰아쳤던 토트넘이 저 자신감을 갖고 올라가다가 역습 상황에서 2골을 내주면서 이제 확실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 상황 이후에는 뉴캐슬이 완전히 공격 위협도를 지배해버렸고 후반전도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세 번째 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장악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토트넘이 많은 선수들을 후반전에 교체한 이후에는 조금 위협도 그래프가 높아졌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뉴캐슬 선수들이 지쳤고 또 뉴캐슬 선수들은 이미 꽤 많은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그보다 더 기회가 부족한 선수들을 또 투입하는 여유를 부렸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반전에 그나마 조금 공격 위협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는데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자 가짜 9번 역할로 2선으로 내려와주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그렇게 비워둔 공간으로 베르너와 존슨이 치고 들어가서 습격하면서 기회를 만드는 패턴들이 잘 먹혀 들어갔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된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전술을 쓸 때 평균 위치를 보시면 베르너와 존슨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본인 혼자 최전방에 우뚝 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상대가 뒷공간을 많이 내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그 뒷공간을 파면서 그런 위치가 찍힌다면 그건 효과적이겠지만 이날 경기는 사실상 뉴캐슬이 왼쪽 풀백으로 배치한 댄번이 센터백 성향의 선수인데다가 오른쪽 풀백인 머피가 물론 공격적인 윙어 선수로서 풀백에 배치되긴 했으나 포백이 거의 자기 지역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거기에 3명의 미드필더조차도 내려와서 사실상 6명이 항상 배후 공간을 조밀하게 서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선수들이 모두 피지컬이 좋고 힘이 좋고 정말 몸싸움을 거칠게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원톱 손흥민 선수를 완전히 묶어놨어요. 게다가 이제 뒷공간을 많이 안 주니까 뒷공간을 파고들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들이 많이 내려와서 1, 2선 사이에 공간을 쫙 좁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드를 파고들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미드필드 라인에 벤탄쿠르나 비수마나 메디슨 이런 선수들을 자꾸 이제 때리고 이제 압박하고 밀어내고 또 전방 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최종 수비 라인은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전방의 3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 기점 패스를 많이 압박해주고 공수 전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빠르게 이루어졌다. 미드 블록을 세우지 않고 압박할 때는 아주 높이 갔다가 그 압박이 뚫리면 빨리 내려와서 뒷공간을 지워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 플레이어들이 파고들 공간도 그 뒷공간도 없고 또 미드필드 선수들이 전진해서 연계 플레이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고립이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 내려왔을 때도 침투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즉 아주 답답한 경기를 했는데 이럴 때 차이를 만들었던 것들이 우도기와 포로의 인버티드 풀백인데 말씀드린 이 상대의 3톱 중에 좌우 윙어로 배치된 하비 반스와 앤서니 고든이 굉장히 빠른 데다가 굉장히 압박도 잘해준 데다가 역습 상황에서의 원투 패스를 통한 침투까지 굉장히 좋으니까 공을 소유했을 때 빌드업도 막혔는 데다가 이런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도기와 포로가 측면 수비까지 커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계하고 미드필드 플레이를 펼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또 주저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안으로 못 들어왔고 즉 미드필드와 풀백 사이의 연계, 미드필드와 공격 사이의 연계 이런 것들이 다 간격이 크게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 평균 위치를 통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사이드 U자 빌드업으로만 이 화살표가 길게 굵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토트넘이 중앙 지역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뉴캐슬도 마찬가지예요. 뉴캐슬도 중앙 지역으로 딱히 패스 연결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반스나 고든이나 이삭 이 3명의 공격수에게 그냥 공을 때려 넣는 거예요. 압박하고 수비하다가 롱볼로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리는 단순한 축구를 준비했는데 다만 이 수비의 구조를 굉장히 잘 준비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읽고 플레이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나마 결정력도 부족하고 돌파 원툴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거의 그 컵백 원툴이라고 할 수 있는 티모 베르너가 득점 찬스 리시브를 가장 많이 했는데 이 선수가 공을 잡고 공격 돌파를 하더라도 그 다음 공격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 선수가 슈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결정력이 안 좋잖아요. 요쪽만 이제 공을 많이 잡게 됐고 그 다음 이날 경기의 득점 찬스 리시브 기록은 베르너 다음이 이삭, 반스, 앤더슨, 고든까지 뉴캐슬 선수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데 거의 이날 경기는 득점 찬스 베스트를 많이 못했어요.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위치에서 공을 못 잡았다는 얘기, 공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솔직히 개인적인 폼도 안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그나마 고군분투를 했던 것들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은 주변 선수들이 딱 꽉 막혔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수의 통제 영역을 보시면 뉴캐슬은 공이 없을 때 정말 좌우 그리고 자기 진영의 공간을 완전히 꽉 채우고 있죠. 그리고 이삭 선수가 높은 곳까지 굉장히 압박을 잘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공을 소유했을 때는 또 고든, 이삭 그리고 반스 여기에 앤더슨까지 공격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영역을 차지해주고 머피가 그 뒤를 커버해주고 정말 이게 경기자 전체가 꽉 찬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이제 수비 커버 간격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반dob에서 혼자 그냥 뒤를 따라 내려오는 그런 형태였고 이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도기와 포로가 수비 지역 그리고 측면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즉 인버티드 풀백이란 전술이 가동되지 못해서 공격이 안 풀렸는데 그 이유는 수비적인 불안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격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제 존슨이 거의 뭐 활동 영역이 좁아져 있고 베르너도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런 가운데 메디슨이 그나마 좀 올라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줄 데가 있어야죠. 손흥민 선수의
활동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됐고 사이드로 가지도 못했고 즉 스위칭 플레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공을 뿌려줄 선수가 없으니까 스위칭을 하려면 공을 뿌려주는 선수가 있어야지. 공을 소유하고 선수들의 움직임이 들어갔을 때 공이 와야 되는데 그럴 공간조차 주지 않았다. 1차 전방 압박과 이제 후방으로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정말 프로답고 부지런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실행했다. 에디 하우 감독이 사실은 뉴캐슬에서 생각보다 또 주도적인 축구, 능동적인 축구도 잘 구사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뤘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부상자가 시즌 내에 따라오다 보니까 뭐 성적도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경기력도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상자 속에서도 좋은 흐름을 만드는 배경에는 실리적인 축구가 있었다.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팀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매우 부지런하고 콤팩트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가 사실 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약자의 축구로도 대응형 축구로도 충분히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걸 잘 준비했고 선수들도 열심히 해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홈 경기지만 공을 내주고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이길 수 있는 축구를 잘 준비해야 한다. 이게 지금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유연성을 에디 하우 감독은 보여줬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토트넘도 부상자가 많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물론 뉴캐슬도 조금 무너진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결국 극복하고 끌고 올라가는 과정이 부상당했던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책을 전술적으로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면 그리고 꼭 이겨야 되는 경기라면 포인트도 필요하다면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방법론을 조금 변형을 주고 상대 대응형 축구도 시도를 하면서 필요한 승점을 얻어와야 되거든요. 토트넘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것처럼 본인들의 방식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완성시키지 못한 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냐, 우승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경기에 승부수는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디 하우의 유연성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은 조금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날 에디 하우 감독의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보자면 토트넘은 플레이하는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의 기회를 얻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와는 다른 축구로 해야 됐다. 그 전술이 우리는 효과가 있었고 선수들도 잘해줬고 실행력 칭찬받아 마땅하고 집중력도 좋았다. 얘기한 대로 토트넘 대응형 축구로 이겼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이삭 같은 경우도 토트넘의 백라인이 굉장히 높았다. 우리가 보통은 항상 압박만 하면서 그러니까 조도적인 축구, 상대 지역에서 축구를 해왔는데 오늘은 게임 플레이 달랐다고 하면서 토트넘을 상대로는 조금 더 수비적인 축구, 조금 더 실리 축구, 실용적인 축구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시스트가 좋았던 것 역시 상대의 높은 백라인을 노렸던 준비가 잘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안전한 패스, 안전한 옵션, 위험한 패스를 시도할 용기가 부족했다라고 자책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첫 골을 실점하고 곧바로 두 번째 골을 실점했던 것도 불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상대의 압박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 골키퍼인 비카리오에게 어설프게 패스를 하는 상황들도 있었다. 즉 우리가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고 또 이제 밸런스를 잡지 못했다. 실수해서 반등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했거든요. 너무 빨리 실점한 상황에선 사소한 디테일에서 실수가 비롯됐다고 하면서 또 우리의 공격도 잘 풀리지 않았다는 모든 면에서 아쉬웠다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영국 BBC에서 이날 경기를 해설한 팬 네빈 전 첼시 윙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정말 부진했다. 아주 끔찍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안 좋은 날 버전이긴 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트넘 선수들이 출근도 안 한 것 같았다. 즉 토트넘이 이날 경기가 없었던 것 같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과연 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날 경기에 대해서 경기 후에 어떻게 인터뷰할지 궁금하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정말 힘든 경기였고 뉴캐슬이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들을 실행하지 못했다. 뉴캐슬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뉴캐슬이 우리가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하는 걸 못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많은 부분에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다. 역시 이번에도 얘기를 해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상대의 역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없이 매디슨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주저하고 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역습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타격을 입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습에 대응해서 다른 축구를 구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런 역습을 갖고 있더라도 공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선수들이 밀어붙일 용기가 없다 보니까 뭐 메디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한 패스만 하고 지금 축구 스타일이 안전한 패스를 하는 것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다는 것이죠. 공격적으로 날카롭지도 못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도 없으니까 이도저도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날 세 차례 선수를 교체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까지 일찍 뺐잖아요. 그 교체된 선수들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뭐 공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팀에서 누구도 수준에 근접한 선수가 없었다. 오늘 선수들 수준 미달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선수들의 실력을 탓하는 얘기는 아니고 선수들이 오늘 보인 경기력의 수준이 아쉬웠다. 다만 충분히 열심히는 했다. 뭐 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선수들이 태업을 한 건 아니지만 선수들의 용기가 조금 이제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뭐 여기서 교훈을 얻었고 받아들이고 앞을 내다봐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자책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영국 방송인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는 뉴캐슬의 이제 골 같은 경우가 선제골 이후 2분 만에 두 번째 골이 나왔던 연달아 골이 터진 게 영향이 있었냐고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은 아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골을 먹기 전에도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경기는 분명히 전환 상황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문제들이 또 드러났다. 득점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축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니까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준비해왔던 우리가 지금 해왔던 축구가 이날 안 통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완성도의 문제. 본인이 얘기했듯이 대응 방법이 나오거든요. 상대팀이 지금 토트넘이 잘해왔던 것들을 대응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법도 가져왔어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이 아니냐. 우리가 하던 것만 잘하면 상대가 못 막을 거야. 알고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무리 맨시티라도 아스날이 정말 좋을 때라도 이렇게 당할 때가 있고 리버풀도 이번에 유로파리그에서 아탈란타에게 충격적인 0대3 패배를 당했잖아요. 상대가 더 잘 준비하고 상대가 우리를 더 잘 파악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좀 운이 안 따르고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겹치면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이 토트넘이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도 이런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 토트넘이 못 이기거나 부진한 경기력이 나올 때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하던 게 좀 잘 안 됐다. 다시 이 방법을 잘 준비하겠고 이 방법을 또 밀어붙이고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저는 이제는 감독이 또 다른 방법도 함께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 이 방식을 더 완성시키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게 더 어려운 과정이니까 그걸 뭐 두 가지 플랜 B까지 만들기에는 뭐 부족하다 시간이 뭐 그럴 여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축구의 철학과 안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이뤄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뉴캐슬 같은 팀, 이 팀이 지금 이제 추격의 반등을 얻었잖아요. 챔스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토트넘이 매우 유리해 보였는데 이번 결과로 인해 이 기회의 판도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아주 치명적인 큰 타격에 겪는 이제 패배를 겪게 된 건데도 전혀 앞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방송 인터뷰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취재진과 직접 이제 차분하게 마주 앉아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도 뭐 그런 결이 이어졌는데요.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뉴캐슬이 정말 좋은 팀이었다. 뉴캐슬이 오늘 정말 잘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초반부터 뉴캐슬에게 경기의 흐름을 내준 것 같았고 어떤 단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다. 뉴캐슬이 우리를 상대로 잘 준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서 미키 반더벤이 수비 상황에서 두 번 미끄러진 상황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한 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 선수들의 총체적인 문제다. 집단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의 축구를 잃었다. 놓쳤다.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즉 반더벤이 그 실수를 범한 그 상황이 오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우리가 공을 빼앗기지 않고 공을 쥐고 계속 상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골을 넣는 찬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빼앗겼고 전진시키지 못하면서 나온 실수이기 때문에 반더벤이 실수한 미끄러진 방어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팬들이 얘기하잖아요. 반더벤이 혼자 커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뒷공간이 많은 상황을 계속 냅버려도 되냐? 이런 걸 대비하지 않아도 되냐? 포세코 감독은 그 뒤를 냅두고 앞에서 지배하면 된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 된다. 공격 플레이를 잘 하면 된다. 그게 안 된 게 문제다. 반더벤이 혼자 수비하거나 반더벤이 실수한 거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 조금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1대 6으로 패배했던 선수들이 지금 토트넘에 6명이 있는데 그들이 정신적으로 그때 영향을 받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전반기에 뉴캐슬을 4대 1로 이겼을 때 선수가 9명, 10명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걸 무슨 얘기냐? 그런 심리적인 타격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날 경기 우리가 부진했던 이유는 상대가 잘한 것도 있고 우리가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경기를 통제하지 못한 대가일 뿐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을 소유했을 때의 플레이가 오히려 더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역습하는 팀에 왜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기자가 하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자 우리의 경기 방식이 뉴캐슬이 그런 기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결국 트랜지션 게임이 이어졌다. 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역시 우리가 공을 잘 빼앗겼다. 내줬다. 우리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자초했다. 그 이유는 왜냐? 볼을 잡았을 때 용감하지 못했고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 우리가 공을 가했을 때 도전적이고 과감하게 뛰어들고 달려들고 뒷공간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해진 거다. 뒤를 지키기 위해 내려오고 수비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다. 공격을 더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특히 원정에선 이런 일이 생기면은 공을 되찾아오기가 어렵다. 공을 뺏기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소유가 곧 수비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최근 중요한 경기에 패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피지컬적인 팀의 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있다. 우리가 오늘 문제를 겪은 게 한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지컬적인 면이든 기술적인 면이든 전술적인 면이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팀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템포와 강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의 축구의 방식이나 우리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플레이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전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 선수들은 몸도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특히 페드로 포로가 후반 초반에 햄스트링 근육을 만지면서 교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전반전에 뭔가를 느꼈다. 근데 후반전에 한번 좀 상태를 보고 싶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부상이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교체가 된 거죠. 어느 정도 부상인지는 앞으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참패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경기와 똑같다. 자책하며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2주 후에 있을 또 다른 경기 바로 아스날과의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장의 일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장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다음을 잘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해 칭찬했는데 이날 경기 태도 정신력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선수들에게 어떤 상대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대로 상대가 아무리 역습을 잘 준비해도 그걸 뚫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이 그것만이 해법인지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는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이제 정말 결과를 내야 하는 승점이 필요한 경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2주간의 휴식이 있긴 하지만 4월 28일 아스널전, 5월 3일 첼시전, 5월 6일 리버풀전, 그리고 5월 11일 번리전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도 주중 경기로 그 다음에 셰필드와의 경기까지 2주 휴식은 있지만 시즌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말 주중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체력 부담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6경기 일정에서 과연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질 4위 내지 5위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재 뉴캐슬이 6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10점인데 앞으로 만날 상대팀이 크리스탈 팰리스, 셰필드, 번리, 브라이튼, 맨유, 브렌트포드예요. 맨유만이 10위권 4팀이고 나머지 팀들은 강등권이 더 가깝거나 10위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팀들이거든요. 즉 토트넘의 승점을 추가할 가능성은 낮고 뉴캐슬이 따라올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현재 4위로 치고 올라온 에스턴 빌라도 남은 일정이 쉽지 않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와의 경쟁에서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은 6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 뚝심이 결국 다음 시즌을 위한 정말 토대가 되고 다음 시즌 토트넘을 유럽 대항전으로 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끌고 있는 토트넘의 운명, 앞으로 남은 시즌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